21. 필딩은 현실에 적합하지 않은 회한들은 떨쳐버리고 새 동지들에게 달려가는 것으로 하루를 마감했다. 클럽에 계속 몸담고 있어봐야 그곳에서 오가는 이야기들을 시내에 전달하는 역할밖에 할 수 없을 것이므로 아예 그것이 불가능하도록 탈퇴해버린 것이 기뻤다. 클럽에서 당구와 테니스 그리고 맥브라이드와의 만남 한담을 즐길 수 없게 된 것이 유감스럽긴 했지만 아쉬운 건 그것뿐이라 그는 가벼운 마음으로 말을 달릴 수 있었다. 시장 입구에서 얼굴에 호랑이 탈을 쓰고 몸에는 노랑 바탕에 갈색 줄무늬를 그려 호랑이 분장을 한 청년을 보고 그의 말이 뒷걸음질을 쳤다. 모아람 준비가 한창이었다. 수많은 북들이 울리고 있었지만 시내의 분위기는 평온해 보였다. 필딩은 캐르벨라에서 살해된 마호메트의 손자의 무덤을 본떠 만든 작은 조형물을 구경했는데 얇은 종이로 허술하게 만들어져서 무덤이라기보다는 크리놀린처럼 보였다. 이 크리놀린은 옛날에 스커트를 부풀리기 위해 입었던 패티코트입니다. 크리놀린처럼 보였다. 신바람이 난 아이들이 그 뼈대 위에 물들인 종이를 붙이고 있었다. 필딩은 그 저녁의 남은 시간을 나와브 바두르, 하미둘라, 마무드 알리를 비롯한 동지들과 보냈다. 전투 준비도 한창이었다. 유명한 변호사 암리 트라오에게 전보를 보냈으며 사건을 맡겠다는 답신까지 받아놓은 상태였다. 보석 신청도 다시 할 계획이었는데 퀘스트 대왕이 위험한 고비를 넘겼으니 또 기각되는 일은 없을 터였다. 회의는 진지하고 분별 있게 진행되었지만 그곳에서 공연 허가를 받은 순회 악단 때문에 방해가 되었다. 악사들은 조약돌이 담긴 큰 질그릇을 손에 들고 위아래로 흔들며 구슬픈 노래를 불렀다. 필딩은 그 소리 때문에 집중할 수가 없어서 회의를 마치자고 제안했지만 나와브 바두르는 먼 길을 걸어온 악단이 행운을 가져다 줄 수도 있다며 반대했다. 필딩은 밤늦게 고도볼 교수를 만나 자신이 히슬롭에게 무례한 전략적, 도덕적 우를 범한 사실을 털어놓고 교수의 의견을 듣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 그러나 노 교수는 이미 잠자리에 든 뒤였고 하루 이틀 만에 아무런 괴롭힘도 당하지 않고 새 일터로 빠져나갔다. 그는 슬그머니 빠져나가는 재주가 용했다. 22. 아델라는 며칠 동안 맥브라이든의 집에서 누워 지냈다. 일사병 기운이 있는 데다 살에 박힌 수백 개의 선인장 가시들을 뽑아내야 했다. 대릭양과 맥브라이드 부인이 매시간 확대경을 들고 그녀의 몸을 샅샅이 살폈는데 그때마다 가시들이 한 무더기씩 발견되었다. 장가시들을 그대로 방치하면 혈관 속으로 파고들 수도 있었다. 아델라는 그들의 손가락 아래서 가만히 누워 있어야 했으며 그것이 동굴에서 시작된 충격을 더욱 악화시켰다. 지금까지 그녀는 사람들의 손길이 닿든 말든 크게 신경 쓰지 않았으며 그녀의 감각들은 비정상적일 정도로 둔감했고 그녀가 고대하는 접촉은 오직 정신적인 것뿐이었다. 그런데 이제 모든 것이 피부로 전해졌으며 피부는 안가품이라도 하듯 마구 포식을 했다. 사람들은 어떤 이들이 가까이 다가서고 어떤 이들은 계속 거리를 두고 있는 것만 다를 뿐 다 비슷한 것 같았다. 살에서 가시가 뽑힐 때마다 그녀는 사물들은 공간 속에서는 맞닿고 시간 속에서는 떨어진다고 속으로 되뇌었다. 그러나 두뇌의 기능이 너무도 약해져서 그것이 철학인지 아니면 말장난에 불과한 것인지도 가늠할 수 없었다. 모두들 그녀에게 친절했다. 사실 지나치게 친절했다. 남자들은 지나치게 정중했고 여자들은 지나치게 동정적이었다. 하지만 그녀가 만나고 싶은 유일한 인물인 무어 부인은 찾아오지 않고 있었다. 아무도 그녀의 괴로움을 이해하지 못했고 그녀가 왜 건전한 상식과 히스테리 사이를 오가는지 알지 못했다. 그녀는 별일 없었던 것처럼 냉담하게 설명을 시작하곤 했다. 그 혐오스러운 동굴로 들어갔지요. 메아리 소리를 내리고 손톱으로 벽을 긁었던 기억이 나요. 그 다음에 전에 말했던 그 그림자처럼 생긴 것이 동굴 입구에 서서 나를 가두려고 했어요. 영혼처럼 길게 느껴졌지만 30초도 안 되는 짧은 시간에 벌어진 일인 것 같아요. 내가 쌍안경으로 그를 때리자 그는 쌍안경 끈을 잡고 동굴 안을 돌면서 나를 끌고 다녔어요. 마침 끈이 끊어졌고 난 도망쳤어요. 그게 다예요. 그는 내 몸에 손을 대진 않았어요. 모두 말도 안 되는 일 같아요. 그런 다음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 고였다. 물론 지금은 충격에 빠져 있지만 이겨낼 거예요. 그 다음엔 울음을 터뜨렸고 옆에 있던 여자들은 동지의식을 느끼고 함께 울었으며 옆방에서는 맙소사 맙소사 하는 웅얼거림이 일었다.
그들은 아델라가 눈물을 수치스러운 것으로 마라바르에서 겪었던 일보다 더 민감한 불명예로 자신의 진보적인 관점과 타고난 정직성에 반대되는 것으로 여긴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아델라는 사건에 대해 곰곰 생각해보고 자신이 해를 입지 않았음을 잊지 않으려는 노력을 쉬지 않고 하고 있었다. 충격을 받은 건 사실이지만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렇게 한동안 이성적으로 생각하다가도 다시 메아리가 들려오면 울음을 터뜨리며 자신을 로니와 결혼할 자격이 없다고 선언하면서 자신을 공격한 자가 극형에 처해지기를 바라는 것이었다. 그러다 발작이 지나가면 시장에 달려가서 만나는 사람마다 붙들고 용서를 빌고 싶은 열망에 사로잡혔는데 그건 막연히 자신이 세상을 더 나쁘게 만들었다는 기분이 들어서였다. 죄인은 자신인 것 같아서였다. 그러나 다시 지성의 고개를 들고 그건 아니라고 말했고 다시 아무 결실도 없는 무익한 과정이 되풀이되었다. 무어 부인을 만날 수만 있다면 로니가 전하는 말로는 무어 부인도 몸이 좋지 않아서 외출을 꺼리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메아리가 그녀의 청각기관 속의 신경이라도 된 것처럼 맹유를 떨치게 되었고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아무 중요성도 없는 동굴 속의 소음이 그녀의 삶을 지배하게 되었다. 그때 동굴에서 그녀는 아무 이유 없이 반들거리는 벽을 쳤고 그 메아리가 잠잠해지기 전에 그가 따라 들어왔으며 사건의 절정은 쌍안경이 떨어진 것이었다. 그녀가 도망쳐 나올 때 등 뒤에서 뿜어져 나온 그 소리는 서서히 들판에 범람하는 강물처럼 계속 이어지고 있었다. 오직 무어 부인만이 문제의 근원을 찾아 해결해 줄 수 있었다. 악의 고삐가 풀렸고 심지어 그 악이 다른 사람들의 삶 속으로 들어가는 소리까지 들렸으며 아델라는 슬픔과 우울 속에서 며칠을 보냈다. 친구들은 원주민 대학살을 요구하며 사기를 높였지만 그녀는 그렇게 하기엔 너무 근심이 크고 나약했다. 선인장 가시를 모두 뽑아내고 열도 정상으로 내려가자 로니가 그녀를 데리러 왔다. 아델라는 분노와 고통으로 지친 로니에게 위안을 주고 싶었지만 친밀한 행동이 어색하기만 했고 이야기를 나눌수록 둘 다 더 비참해지고 자의식에 빠지게 되었다. 그나마 현실적인 얘기가 가장 덜 고통스러웠다. 로니와 맥브라이드는 그동안 의사의 지시에 따라 그녀에게 숨기고 있었던 한두 가지 사실을 들려주었다. 그녀는 무아람과 관련된 사건에 대해 처음으로 알게 되었는데 그의 폭동에까지 이를 뻔했다는 것이었다. 축제 마지막 날 대대적인 행렬이 공식적인 노선을 벗어나 영국인 거주지로의 진입을 시도했으며 높은 종이탑에 걸린다는 이유로 전화선을 끊기까지 했다. 다행히 맥브라이드가 지휘하는 경찰이 사건을 훌륭히 처리했다. 그 다음엔 또 다른 매우 고통스러운 화제로 넘어가는데 바로 재판에 대한 이야기였다. 아델라는 자신이 법정에 출두하여 피고가 범인과 동일 인물임을 확인하고 인도인 변호사의 반대 신문에 응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무어 부인께서 함께 가주실 수가 있을까요? 아델라가 한 말은 그것이 전부였다. 그럼요. 나도 함께 갈 거예요. 나는 이 사건을 맡지 않게 될 거예요. 사적으로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사건을 맡을 수 없게 됐어요. 재판을 다른 곳에서 여는 것도 고려해 봤지만 그냥 찬드라푸르에서 열기로 했어요. 로니가 대답했다. 퀘스티디 양께서도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겠죠? 다스가 사건을 맡게 될 겁니다. 맥브라이드가 슬프게 말했다. 다스는 로니의 밑에서 일하는 판사로 지난달에 마차를 보내기로 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은 바타차리아 부인과 남매간이었다. 다스는 정중하고 지적인 인물이며 확실한 증거가 있었기에 판결 결과는 뻔했지만 인도인 판사가 영국인 여자를 재판한다는 사실에 클럽 사람들은 치를 떨었고 몇몇 여자들은 이 문제에 대해 부총독의 아내인 멜란비 부인에게 전보까지 보냈다. 어차피 누군가는 재판을 맡아야 하잖아요. 아델라가 대꾸했다. 그렇게 받아들여야죠. 퀘스티디 양, 당신은 용감한 분이에요? 맥브라이드는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그 일이 영 마땅치가 않아서 민주주의의 소산이라고 비꼬았다. 옛날 같았으면 영국인 여자는 법정에 출두할 필요도 없을 뿐더러 인도인이 그녀의 사적인 문제들에 대해 논하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다. 이런 경우 원고 측에서 조서만 제출하면 판결은 그에 따랐다. 맥브라이드는 이 나라의 현 실정에 대해 사과했고 그러자 아델라는 갑자기 짧은 울음을 터뜨렸다. 그녀가 우는 동안 로니는 비참한 기분으로 방안을 서성이며 카슈미리산 카펫에는 어김없이 박혀있는 꽃무늬들을 밟거나 베니레스산 녹그릇들을 두들겨 보았다. 이런 정상은 시간이 지날수록 덜해지고 있으니 곧 말짱해질 거예요.
나에게는 무언가 할 일이 필요해요. 일이 없다 보니 계속 이렇게 한심하게 울어대는 거예요. 아델라가 고약한 기분으로 코를 풀며 말했다. 한심하다니요. 우리 모두 당신을 훌륭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맥브라이드가 매우 진지한 태도로 말했다. 우리로선 당신에게 더 큰 도움이 될 수 없는 것이 안타까울 따름이죠. 어려운 때에 우리 집에 머물러 주셔서 대단히 영광스럽고 천하의 맥브라이드마저도 감정에 압도되었다. 그건 그렇고 누워 계시는 동안 편지가 한 통 왔습니다. 이런 말씀 드리기 뭐하지만 제가 뜯어보았습니다.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특별한 상황이다 보니 그렇게 됐습니다. 필딩이 보낸 편지예요. 그분이 왜 저한테 편지를 보냈을까요? 몹시도 유감스러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피고 측에서 그를 끌어들였어요. 그는 괴짜예요, 괴짜. 로니가 가볍게 말했다. 당신은 그런 식으로 말할 수도 있겠지만 괴짜라고 다 비열한 짓을 하는 것은 아니지요. 그가 당신에게 어떤 태도를 보였는지 퀘스트 양도 알아야 해요. 당신이 말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이 말할 거예요. 맥브라이드는 로니에게 그렇게 대꾸한 뒤 아델라를 향해 말했다. 그는 이제 피고 측의 중심 인물이에요. 압제자들의 무리에서 벗어난 단 한 사람의 정의로운 영국인이죠. 그는 시장에서 온 대표단들을 맞아 함께 빛락나무 열매를 씹으며 당신의 손에 냄새를 묻히고 있어요. 그런 사람의 속내를 알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의 학생들은 수업 거부에 들어갔어요. 그에 대한 지지의 표시로 수업에 임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필딩만 아니었다면 무아람 축제 때 말썽도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는 이 지역 전체에 심각한 해를 끼치고 있죠. 당신이 회복될 때까지 기다리느라 편지를 그냥 여기 놓아두고 있다가 사태가 심각해져서 혹시 도움이라도 얻을까 해서 뜯어본 겁니다. 도움이 됐나요? 아델라가 힘없이 물었다. 전혀요. 당신이 실수를 저질렀다는 무례한 내용밖에 없었어요. 그렇기만 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델라는 신중하고 형식적인 문구들로 이루어진 필딩의 편지를 훑어보았다. 그녀는 닥터 아지저는 무고합니다 라고 소리내어 읽었다. 그러더니 다시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로니, 그가 당신에게 보인 태도를 생각해 보아요. 안 그래도 나 때문에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한 당신에게 말이에요. 정말이지 지독한 사람이에요. 나의 로니, 당신에게 어떻게 보답해야 할까요? 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보답이란 걸 할 수 있을까요? 우리 모두 자신이 맺고 있는 관계를 위해 해줄 것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마당에 인간관계란 것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난 우리 모두 몇 세기 동안 광야로 돌아가서 신을 찾으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해요. 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고 싶어요. 내가 처음부터 배운 것은 장애물에 지나지 않으며 지식이라고 할 수도 없어요. 나는 인간관계에 맞지 않아요. 이만 가요. 가자고요. 물론 필딩 씨의 편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생각하고 쓸 자유가 있으니까요. 다만 고통에 시달리는 당신에게 그런 무례한 태도를 보이지 말았어야 했다는 거죠. 중요한 건 그거고 부축할 필요 없어요. 난 잘 그러니까요. 아니 제발 잡아주지 마세요. 맥브라이드 부인이 애정어린 작별 인사를 건넸지만 서로 공통점도 없고 가까워지는 것이 부담스럽기만 한 여자였다. 그들은 이제 둘 중 한 사람의 남편이 은퇴할 때까지 서로 얼굴을 마주할 수밖에 없었다. 사실 아델라는 이곳에서 된통 당했다고 볼 수 있으며 독자 노선을 취하려고 했으니 당연한 벌을 받은 것인지도 몰랐다. 그녀는 기가 꺾인 상태에서도 혐오감을 느끼며 고맙다는 인사를 차렸다. 오, 우린 서로 도와야만 해요. 인생의 행과 불행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요. 맥브라이드 부인이 말했다. 대릭양도 그 자리에 있었는데 여전히 무드쿨의 왕과 왕비에 대한 농담들을 늘어놓고 있었다. 법정의 증인으로 나가게 된 그녀는 무드쿨 왕국에 차 돌려주기를 거부했으며 그들이 몹시 실망하고 있으리라고 말했다. 맥브라이드 부인과 대릭양은 아델라의 뺨에 입을 맞추고 성 대신 이름을 불러주었다. 로니와 아델라는 차에 올랐다. 그들은 아침 일찍 움직였는데 무더위 철이 다가오면서 더위가 일찍 시작되고 늦은 시간까지 이어져서 인간의 운신의 폭이 점점 좁아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집에 가까워지다 로니가 말했다. 어머니도 당신을 몹시 만나고 싶어 하시지만 연세가 많으시다는 걸 염두에 두어야 해요. 노인들은 만사를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받아들이지를 않으니까요. 그는 곧 다가올 실망에 대해 미리 경고해 준 것이었지만 아델라는 그 경고를 무시했다. 그녀와 무어 부인의 우정은 깊고도 진정한 것이었기에 무슨 일이 일어나도 변치 않으리라 굳게 믿었기 때문이다. 내가 어떻게 해야 당신이 좀 더 편해질 수 있을까요? 문제는 당신이에요. 아델라가 한숨을 지으며 말했다. 그런 말을 하다니 당신은 참 착한 여자예요.
당신이 착한 사람이죠. 아델라는 그렇게 대꾸하고 갑자기 외쳤다. 로니, 무어 부인께서 병이 나신 건 아니죠? 로니는 캘린더 소령이 괜찮다고 했다며 그녀를 안심시켰다. 하지만 어머니께서는 지금 아주 예민한 상태예요. 우린 예민한 가족이지요. 직접 만나면 알게 될 거예요. 물론 나도 신경이 날카로워져 있다 보니 퇴근해서 돌아오면 어머니께 무리한 기대를 하게 되는 것도 사실이지요. 어머니께서는 당신을 위해 특별히 애를 써 주시겠지만 당신이 실망하지 않았으면 해서 미리 말해두는 거예요. 큰 기대는 하지 마요. 집이 시야에 들어왔다. 그녀가 떠날 때와 똑같은 모습이었다. 무 부인이 퉁퉁 부은 붉은 얼굴로 소파에 앉아 있었는데 이상하리 많지 매몰찬 분위기였다. 그녀는 로니와 아델라가 들어오는 걸 보고도 일어나지 않았고 아델라는 너무 놀라서 자신의 근심들은 까맣게 잊고 말았다. 두 사람이 함께 돌아왔군. 무 부인의 인사는 그게 전부였다. 아델라가 소파에 앉으며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러나 무 부인은 손을 뺐고 아델라는 다른 사람들이 자신에게 혐오감을 주었듯이 자신도 무 부인에게 혐오감을 준 기분이 들었다. 괜찮으세요? 아까 나갈 때는 괜찮아 보이셨는데? 로니가 곤란기색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애쓰며 말했다. 하지만 아델라를 기분 좋게 맞아줄 것을 부탁하고 나갔던 그는 어머니의 태도에 붕괴하지 않을 수 없었다. 괜찮아. 사실은 여기 올 때 끊었던 왕복표를 자세히 들여다보고 있었지. 교환이 가능해서 생각했던 것보다 돌아가는 배의 선택폭이 훨씬 넓겠어? 무어 부인이 나른하게 대답했다. 그 얘기는 나중에 할 수도 있잖아요. 렐프와 스텔라가 내가 언제 도착하는지 알고 싶어 할 거야. 그런 계획 세울 시간은 많아요. 우리 아델라 좀 어때 보이세요? 전 부인의 도움에 의지하고 있어요. 다시 부인과 함께 있게 돼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다른 사람들은 낯설어서요. 아델라가 빠르게 말했다. 그러나 무어 부인은 도움을 줄 기색을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분노를 발산하며 이렇게 말하는 듯 했다. 난 평생 성가신 일만 맡아야 하나? 그녀의 기독교적인 다정함은 사라졌거나 무정함으로 혹은 인간에 대한 짜증으로 변해버려서 이번 사건에 대해 아무 관심도 보이지 않았고 질문도 하지 않았으며 무아람 축제 마지막 날 폭도들이 집에 쳐들어올지도 모르는 긴박한 상황에서도 자신의 침실을 떠나지 않았다. 아델라가 다시금 눈물을 글썽이며 말을 이었다. 아무것도 아닌 일이고 분별 있게 처신해야 한다는 거 알아요. 그래서 애쓰고 있어요. 다른 곳에서 일어난 일이라면 신경 쓰지 않았을 텐데 사실 어디서 일어난 일인지도 잘 모르겠어요. 로니는 자신이 그 말의 의미를 안다고 생각했다. 아델라는 사건 발생 장소가 어느 동굴인지 밝히거나 설명하지 못했고 그것에 대해 분명하게 생각해 보려고도 하지 않았으며 피고 측에서는 재판에서 이 점을 물고 늘어질 터였다. 그는 아델라에게 마라바르의 동굴들은 구분이 불가능하므로 악명이 높으며 앞으로 흰 페인트로 1년 번호를 써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맞아요. 그런 뜻이에요. 정확하진 않지만 그런데 계속 메아리가 들려요. 메아리가 어떻다고? 무어 부인이 처음으로 관심을 보였다. 그것을 떨쳐버릴 수가 없어요. 영원히 그럴 거예요. 아델라의 건강이 좋지 않다고 아들이 미리 강조했건만 무어 부인은 노골적으로 심술을 부리고 있었다. 무어 부인, 그 메아리의 정체가 뭐죠? 모르겠어요. 예, 뭐죠? 제발 말씀해 주세요. 부인께서는 설명하실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면 저에겐 큰 위안이. 본인이 모르면 모르는 거예요. 말해줄 수 없어요. 말씀을 안 해주시다니 무정하시네요. 말해라, 말해라, 말해라. 노부인이 통렬하게 말했다. 무엇이든 말로 표현할 수 있다고 여기는 모양이군. 난 평생 말하거나 남의 말을 들으면서 살아왔어요. 너무 많은 말들을 들었지. 이제 고요 속에서 지낼 때가 왔어요. 죽을 때가 아니라. 그녀는 심술궂게 덧붙이고는 말을 이었다. 물론 아델라는 내가 죽을 거라고 생각하겠지만 두 사람이 결혼하는 걸 보고 남은 두 아이들을 만나고 그 아이들이 결혼할 의사가 있는지 알아본 다음 그 다음에 나만의 동굴로 들어갈 거예요. 그녀는 자신의 말을 일상적인 삶에 대한 언급으로 신랄함을 더하기 위해 미소 지었다. 젊은 사람들이 찾아와 질문을 해대지 못하는 곳으로 낭떠러지게 난 동굴로. 다 좋은데 재판이 다가오고 있어요. 우리들 대부분이 갖고 있는 생각은 서로 불쾌하게 굴지 말고 하나로 뭉쳐야 한다는 것이고요. 정은대에서도 이런 식으로 말씀하실 거예요? 아들이 열띠게 말했다. 내가 왜 정은대에 서는데? 우리의 증인으로서 몇 가지 사실들을 확인하기 위해서요. 난 그 가소로운 법정과는 아무 상관도 없어. 난 절대 말려들지 않을 거야. 무어 부인이 화를 내며 말했다.
저도 부인을 끌어들이고 싶지 않아요. 저 때문에 더 이상 폐를 끼치는 건 싫어요. 아델라가 그렇게 외치며 다시 무어 부인의 손을 잡았지만 그녀는 또 손을 뺐다. 부인의 정언이 꼭 필요한 것도 아니니까요. 난 어머니가 정언을 하고 싶어 하실 줄 알았어요. 어머니를 탓할 사람은 없지만 어머니가 첫 번째 동굴에서 기력이 약해져 두 사람만 가라고 하셨던 건 사실이잖아요. 어머니의 건강 상태가 좋아서 함께 갔더라면 아무 일도 없었을 텐데 말이에요. 물론 그가 계획한 일이란 건 알아요. 하지만 어머니가 그의 함정에 빠진 건 사실이에요. 필딩과 안토니처럼 말이에요. 이렇게 노골적으로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어머니는 법정에 대해 그런 거만한 태도를 취할 권리가 없어요. 병이라도 나셨다면 얘기가 달라지겠지만 어머니 입으로 괜찮다고 하셨고 보기에도 멀쩡하시니 자신의 책임을 다 하셔야죠. 괜찮으시든 아니든 어머니를 괴롭혀서는 안 돼요. 아델라가 소파에서 일어나 그의 팔을 잡으며 말했다. 그러고는 한숨 지으며 그의 팔을 놓고 도로 소파에 앉았다. 그러나 어머니의 반격을 오히려 기뻐한 로니는 선심 쓰듯 어머니를 살펴보았다. 그는 어머니를 편하게 느껴본 적이 없었다. 그녀는 외부인들이 생각하듯 착하게만 한 노부인은 결코 아니었으며 인도가 그것을 드러내게 한 것이다. 결혼식에는 참석하겠지만 재판에는 안 나간다. 그 다음엔 영국으로 돌아갈 거야. 무어 부인이 자신의 무릎을 툭툭 치면서 말했다. 그녀는 매우 불안하고 우아함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모습으로 변해 있었다. 5월에는 영국으로 돌아갈 수 없어요. 어머니도 그러기로 하셨잖아요. 마음이 바뀌었다. 이 돌발적인 말다툼은 이쯤에서 끝내는 게 좋겠어요. 어머니는 만사를 떨쳐버리고 싶으신 모양이네요. 이 정도면 됐어요. 로니가 성큼성큼 걸어다니며 말했다. 이 한심한 몸뚱아리 왜 이렇게 부실한지, 왜 훌쩍 떠나버리지 못하는 것인지, 왜 할 일을 마치고 가버리지 못하는 것인지, 왜 걷기만 하면 머리가 아프고 숨이 찬 것인지, 그런데도 항상 이걸 해야 한다, 저걸 해야 한다, 너의 방식에 따라서 해야 한다, 아델라의 방식에 따라서 해야 한다, 동정과 혼란에 빠져서 서로의 짐을 함께 져야 한다. 왜 내 방식에 따르고 평화로이 살면 안 되는 거지? 왜 꼭 어떤 걸 해야만 하는 건지 모르겠어. 결혼이라는 걸 왜? 만일 결혼이 쓸모가 있는 것이었다면 인류는 이미 수세기 전에 하나가 됐겠지. 그리고 사랑에 관한 쓸데없는 소리들, 교회에서의 사랑이니 동굴에서의 사랑이니 다 똑같은 걸 가지고 무슨 차이라도 있는 것처럼 떠들어대지. 그런 쓸데없는 일들 때문에 내 할 일도 못하다니. 원하시는 게 뭐예요? 쉬운 말로 해주실 수 없어요. 그러실 수 있다면 그렇게 해주세요. 로니가 벌컥 화를 냈다. 내 페이션스 카드. 좋아요. 가져오세요. 로니의 예상대로 가련한 아델라는 울고 있었다. 그리고 언제나처럼 창밖에서 인도인이, 이번에는 정원사였다. 그 인도인이 엿듣고 있었다. 화가 머리 끝까지 치면 그는 잠시 조용히 앉아서 자신의 어머니에 대해, 망령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어머니의 방해에 대해 생각했다. 차라리 어머니를 인도로 초대하지 않았다면, 어머니에 대한 의무가 없었다면 하는 회한이 고개를 들었다. 나의 아델라, 근사한 환영은 못됐군요. 어머니가 이렇게 나오실 줄은 몰랐어요. 이었고 그가 한 말이었다. 아델라는 울음을 거친 뒤였고 안도감과 공포가 반반씩 섞인 이상한 표정을 하고 있었다. 아지저, 그녀가 웅얼거렸다. 모두들 그 이름을 입에 담는 걸 피하고 있었다. 영국인 거주지에서 그 이름은 어느새 악의 힘과 동의어가 되어 있었다. 그는 죄수, 문제의 인물, 피고로 불렸는데 지금 그 이름이 새 교양국의 첫 음처럼 울리고 있었다. 아지저, 내가 실수를 저지른 걸까요? 당신은 너무 지쳤어요. 로니가 별반 놀라지도 않고 외쳤다. 로니, 그는 무고해요. 내가 끔찍한 실수를 저질렀어요. 자, 어쨌든 앉아봐요. 그는 방 안을 둘러보았지만 참새 두 마리가 서로 쫓고 쫓기고 있을 뿐이었다. 아델라는 순순히 앉아서 그의 손을 잡았다. 그가 손을 어루만지자 그녀는 미소 짓더니 막 수면으로 올라온 것처럼 숨을 헐떡이면서 자신의 귀를 만졌다. 메아리가 덜해졌어요? 잘 됐군요. 며칠 내로 말끔히 나을 거예요. 하지만 재판에 대비해서 몸을 아껴야 해요. 다스는 좋은 사람이고 우리 모두 당신 곁에 있을 거예요. 하지만 로니, 나의 로니, 어쩌면 재판 같은 건 없어야 하는지도 몰라요. 난 당신이 무슨 말을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당신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닥터 아지즈가 그런 짓을 하지 않았다면 감옥에서 풀어줘야죠. 로니는 임박한 죽음과도 같은 전율을 느끼며 황급히 말했다. 사실 풀어줬었지요. 무활한 폭동 때 다시 가두긴 했지만. 그는 아델라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해 그녀의 흥미가 동할 그 얘기를 들려주었다.
나와브 바두르의 손자 누레딘이 할아버지의 차를 넘쳐 아디즈를 태우고 가다가 어둠 속에서 차가 도랑에 처박히고 말았다. 둘 다 차에서 튕겨져 나왔고 누레딘은 얼굴에 상처를 입었다. 그들의 울부짖음은 이슬람 신도들의 외침에 묻혀서 시간이 한참 지난 뒤에야 경찰에 구조될 수 있었다. 누레딘은 민토 병원에 입원했고 아지즈는 공안 방해죄가 덧붙여져서 도로 감옥에 갇혔다. 잠깐만 기다려요. 이야기를 마친 로니는 전화기로 가서 켈린드에게 전화를 걸어 아델라가 이곳까지 오느라 무리가 된 모양이니 시간이 나는 대로 바로 와달라고 부탁했다. 그가 돌아왔을 때 아델라는 신경 발작을 일으키기 직전이었는데 이제 그 양상이 달라져서 그에게 매달려 흐느끼며 말했다. 내가 해야만 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요. 아지즈는 착한 사람이에요. 당신의 어머니가 하신 말씀 들었죠? 무슨 말씀이요? 그는 착한 사람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를 고소하다니 내가 너무 나빴어요? 어머니는 그런 말씀 하신 적 없어요. 그래요? 매우 합리적인 아델라는 어떤 의견에도 마음을 열어두었다. 어머니는 그 이름을 입에 담은 적도 없어요. 하지만 로니, 난 들었는걸요? 환청을 들은 거예요. 환청을 다 듣다니. 당신은 지금 몸 상태가 안 좋은 게 분명해요. 그런가 봐요. 환청을 듣다니. 내가 어머니 말씀은 들을 수 있는 데까지 다 들었어요. 횡설수설 하셨지만 목소리를 낮추셨을 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끝부분에 사랑에 관해 얘기하실 때 그 부분은 무슨 뜻인지 알아들을 수 없었지만 사랑 얘기가 끝나고 그러셨어요. 닥터 아지즈는 그런 짓을 안 했어 라고. 그런 말을 했다고요? 꼭 그렇게 말했다기보다는 그런 뜻의 말이었어요. 절대 그럴 리가 없어요. 나의 아델라 완전히 환청이에요. 그의 이름을 입에 올린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아델라, 당신은 지금 필딩의 편지와 혼동하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그거예요. 아델라가 크게 안도하며 외쳤다. 어디인가에서 그의 이름을 들은 건 분명해요. 수수께끼를 풀어줘서 고마워요. 난 그런 실수가 걱정스러워요. 나에게는 노이로제 증상이 있다는 증거니까요. 다시는 그가 무죄라는 말을 하지 않을 거죠. 우리 집 하인들은 전부 첩자니까 조심해야 해요. 로니는 창 쪽으로 갔다. 정원사는 사라지고 어린아이 둘이 있었다. 아이들이 영어를 알아들으려 만무했지만 그는 그들을 쫓아버렸다. 그들은 우리를 미워해요. 일단 판결이 내려지면 기정사실은 받아들이는 사람들이니까 아무 문제도 없겠지만 현재로서는 저쪽에서 우리의 실수를 찾아내기 위해 돈을 물쓰듯 퍼붓고 있으니 주의가 필요해요. 당신이 방금 한 말 같은 것이 그들이 노리는 거죠. 우리 영국 관리들이 조작한 일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빌미가 되니까요. 내 말이 무슨 뜻인지 알겠죠? 무어 부인이 여전히 심술궂은 태도로 돌아와서 카드 테이블 옆에 털썩 앉았다. 로니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히기 위해 어머니에게 죄수의 이름을 언급한 적이 있는지 물었다. 그리고 무어 부인이 질문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바람에 그동안 있었던 일을 설명해야 했다. 난 그의 이름을 말한 적이 없다. 무어 부인은 그렇게 대꾸하고 베이선스 게임을 시작했다. 전 부인께서 아재는 무고하다고 말씀하신 줄 알았는데 그건 필딩 씨의 편지에 있던 내용이었어요? 당연히 그는 무고하지. 무어 부인이 무관심하게 말했다. 그 문제에 대한 의견을 말하기는 처음이었다. 봐요, 로니. 내 말이 맞잖아요? 아델라가 말했다. 그건 아니죠. 어머니는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어요. 하지만 생각은 그렇게 하시잖아요? 어머니가 어떻게 생각하든 누가 신경이나 쓴대요? 블랙텐의 레드 나인 카드 테이블에서 들려오는 소리였다. 어머니나 필딩이나 본인이 원하는 대로 생각할 수 있지만 그래도 엄연한 정글한 것이 있어요? 그건 알지만 또 내가 무슨 말을 해야 하는 거니? 둘이 계속 그렇게 게임을 방해하고 있는 걸 보니 무어 부인이 얼굴을 들고 물었다. 사리에 맞는 말씀만 하신다면요. 정말 지루하고 시시하고 아까 사랑 타령을 비웃을 때처럼 그녀의 마음은 머나먼 곳의 어둠에서 나오는 듯 했다. 왜 아직도 모든 게 내 의무지? 언제쯤에나 너희들의 야단 법석에서 벗어날 수가 있을까? 그가 동굴에 있었고 아델라가 동굴에 있었고 어쩌고 저쩌고 한 아이가 우리에게 태어났고 한 아들이 우리에게 주어졌으니 나는 선하고 그는 악하며 우리는 구원되는 것일까? 그리고 모든 것을 끝내는 메아리. 이제 메아리가 덜 들려요. 아델라가 그녀에게 다가가며 말했다. 부인께서 몰아내 주신 거예요. 부인께서는 좋은 일만 하시는 너무도 선량한 분이세요. 난 선량한 사람이 아니에요. 나쁜 사람이지. 무어 부인은 다시 카드 게임을 계속하면서 조금 전보다 차분하게 말했다. 나쁜 할망구지. 고약하고 가정스러운
자라나는 아이들에게는 착했지. 그리고 이슬람 사원에서 그 젊은이를 만났을 때도 그가 행복하기를 바랐지. 착하고 행복하고 작은 사람들, 그들은 존재하지 않아. 그들은 꿈에 지나지 않지. 하지만 그가 저지르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그를 괴롭히는 너희들을 도울 수는 없어. 악행에는 여러 종류가 있지만 그래도 나의 악행이 너희들의 것보다 나아. 죄수에게 유리한 증거라도 갖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어머니는 그를 위해 정은대에 서야 할 의무가 있어요. 그래도 아무도 말리지 않을 거예요. 로니가 공적인 어조로 말했다. 그 사람의 인격을 보면 알 수 있지. 무어 부인은 인격 이상의 것을 알고 있긴 하지만 그것을 발설할 수는 없다는 듯이 거만하게 대꾸했다. 난 영국인들과 인도인들이 모두 그를 칭찬하는 것을 들었고 그는 그런 짓을 할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약해요. 어머니, 약해요. 너무도 약하지. 아델라에게 너무 몰인정하고요. 그러자 아델라가 말했다. 내가 틀린 거라면 너무 끔찍해요. 스스로 목숨을 끊어야 할 거예요. 방금 내가 뭐라고 경고했어요? 당신은 자신이 옳다는 걸 알고 있어요. 이 동네가 다 알고 있고요. 로니가 그녀에게 말했다. 그래요. 그가 정말이지 너무도 끔찍해요. 그가 따라온 건 확실하지만 그래도 고소를 취하할 수는 없을까요? 정언을 한다는 게 점점 더 두려워져요. 이곳의 영국인들은 여자들에게 너무 관대하고 영국에서보다 권력도 훨씬 강하죠. 대륙양의 자동차급만 해도 그래요. 물론 그건 문제가 안 되죠. 그런 말을 하다니 제발 용서해 줘요. 괜찮아요. 물론 용서하겠어요. 하지만 이 사건은 법정으로 가야 해요. 일단 시작이 됐기 때문에 중단될 수가 없어요. 그녀가 시작했지. 끝을 보고 말 거야. 무어 부인의 매정한 말에 아델라는 울고 싶어졌고 로니는 멋진 생각을 해내고 배의 항해 일정표를 집어들었다. 그는 이곳에 있어 봐야 본인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덕이 될 게 없는 어머니를 당장 영국으로 돌려보내기로 한 것이다. 23. 부총독의 아내인 멜람비 부인은 찬드라푸르의 부인들이 보낸 호소의 글을 기쁘게 받아들였다. 그녀로서는 아무것도 해줄 것이 없는 데다 곧 영국 여행을 떠날 예정이었지만 자신이 도울 일이 있으면 꼭 연락해 달라고 답장을 보냈다. 그래서 터튼 부인은 히슬롭 씨의 어머니가 영국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배에 자리가 없어서 기다리고 있으니 힘을 써줄 수 있는지 묻는 편지를 보냈다. 제 아무리 부총독의 아내라도 배의 크기를 늘릴 수는 없었지만 곱디 고운 마음씨를 지닌 그녀는 자신이 예약한 선실을 알지도 못하는 미천한 노부인과 함께 쓰겠노라고 답장을 보내왔다. 그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선물과도 같았고 로니는 고맙고 황송해서 몸둘 바를 모르며 불행에는 보상이 따르게 되어 있는 모양이라고 생각했다. 그렇잖아도 가엾은 아델라 덕에 총독 관저에까지 이름이 알려지게 된 그는 어머니가 멜람비 부인과 함께 인도양을 건너 홍해까지 이르는 긴 여행을 하다 보면 부총독 부인의 가슴에 자신의 이름이 선명하게 새겨지리라 생각했다. 그리하여 그는 다시 어머니에게 다정한 마음을 품게 되었으며 사실 가족이 예상치 못한 큰 영광을 안게 되면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건 인지상정이다. 무어 부인은 결코 무시해도 좋은 존재가 아니었고 여전히 고관 부인의 관심을 끌 수 있었다. 무어 부인은 재판도 결혼도 폭염도 피하고 특별 대우를 받으며 편안하게 영국으로 돌아가서 다른 자식들을 만날 수 있게 되었으니 소망을 모두 이룬 셈이었다. 그녀는 아들의 제안과 자신의 소망에 따라 인도를 떠나기로 했다. 하지만 그녀는 이 행운을 시큰둥하게 받아들였다. 그녀는 우주의 공포와 왜소함을 동시에 볼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는데 사실 많은 노인들이 이러한 복시 현상을 겪게 된다. 설령 이 세상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천국과 지옥의 정멸이 별들과 불과 푸르거나 검은 공기라는 거대한 배경이 존재한다. 그리고 우리는 세상이 마음에 들 때 그것이 전부라는 전제에서 현실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것처럼 영웅적인 노력과 예술이라고 알려진 모든 것은 그런 배경이 존재한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다. 그러나 복시 현상이 이야기하는 정신적인 혼란 속에서는 거창한 말들이 존재할 수 없으며 행동을 할 수도 자제할 수도 없고 무한성을 무시할 수도 존중할 수도 없게 된다. 무어 부인은 원래 체념을 잘하는 성격이었다. 그녀는 처음 인도 땅을 밟았을 때 이슬람 사원의 저수지에 흐르는 물과 겐지스 강, 별들과 함께 밤의 시월에 감사인 달을 보고 우주와 하나가 되는 것을 아름답고도 쉬운 목표로만 여겼었다. 그것을 너무도 고귀하고 단순하게만 여겼었다. 그러나 계속 줄어가는 카드 무더기에서 새 카드를 뒤집어 내려놓는 것과 같은 우선적으로 해야 할 작은 의무들이 끊임없이 생겨났고
그녀가 꾸물거리고 있는 사이에 마라바르가 종을 울린 것이다. 그 반들거리는 화강암 구멍에서 그녀는 무엇을 들었던 것일까? 첫 번째 동굴에는 무엇이 들어있었을까? 매우 오래되고 아주 작은 것이 들어있었다. 시간과 공간보다도 이전의 것이. 들창고의 아량이라고 모르는 것이 바로 불멸의 벌레가 그것이 목소리를 들은 후로 무어 부인은 원대한 생각 같은 건 품어보지도 못했으며 사실 아델라를 시샘하고 있었다. 겁에 질린 젊은 여자 하나를 두고 그리도 법석들을 떨어대다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으며 설령 무슨 일이 일었다 해도 이 세상엔 사랑보다 심각한 악들이 얼마든지 있다고 그녀는 늙어빠진 여사제처럼 냉소적으로 생각했다. 그 입에 담을 수 없는 추행이 그녀에게는 사랑으로 보였으며 동굴에서의 사랑이든 교회에서의 사랑이든 부음 다 마찬가지였다. 흔히들 직관은 희무함을 수반한다고 여기지만 친애하는 독자여 스스로 직관을 체험하기 전에는 함부로 추측하지 마라. 10년도 보잘것없을 수 있고 영혼의 뱀도 작은 벌레들로 이루어졌다. 그래서 무어 부인은 내 슬픔 같은 것은 없으므로 내 며느리감보다 나에게 더 관심들을 보여야 해 하고 계속 생각했다. 그러면서도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면 신경질적으로 거부했지만 말이다. 비상사태가 계속되어 공직자들이 자리를 비울 수 없었으므로 로니는 어머니를 봄베이까지 배웅하지 못했다. 안토니도 법정에 출두해 증언을 해야 할 몸이라 혹시 그대로 종적을 감출 수도 있었기 때문에 딸려 보낼 수가 없었다. 그래서 무어 부인은 과거를 상기시킬 수 있는 사람을 동반하지 않고 여행을 떠날 수 있게 되었다. 그녀로서는 다행스러운 일이었다. 더위도 이보 전진을 위해 일부 후퇴한 상태라 여행은 불쾌하지 않았다. 그녀가 찬드라푸르를 떠날 때 다시금 마늘이 된 달이 겐지스강을 비추고 은빛 실개천으로 가늘어지는 수로들을 어루만지다가 얼굴을 돌려 기차 창문 안을 들여다보았다. 그녀를 태운 빠르고 안락한 우편 열차는 밤새 미끄러지듯 달렸고 이튿날도 볕에 그을리고 창백해졌지만 평온의 절망적인 우울을 품고 있지는 않은 풍경들을 헤치고 중부 인도를 종일 달렸다. 그녀는 인간의 불멸의 생과 변천하는 모습들을 인간이 자신과 신을 위해 지은 집들을 바라보았는데 그것들이 그녀의 문제가 아닌 구경거리로만 보였다. 예를 들면 황혼역에 지나치면서 지도에서 이름을 확인한 아시르가르라는 산속의 거대한 요새가 있었다. 아무도 그녀에게 아시르가르에 대해서 얘기해 준 적이 없었지만 그곳엔 거대하고 웅장한 성체들이 있었고 오른쪽으로 이슬람 사원 하나가 있었다. 그녀는 곧 그곳에 대해 잊었는데 10분 뒤에 아시르가르가 다시 나타났다. 이번엔 사원이 성체들의 왼쪽에 있었다. 기차가 빈디아 산맥을 내려가면서 아시르가르를 중심으로 반원을 그리며 달린 것이다. 무어 부인은 그곳에 대해서는 이름밖에 알지 못했다. 그곳에 아는 사람도 없었다. 하지만 아시르가르는 그녀를 두 차례나 보면서 나는 사라지지 않는다고 말하는 듯 했다. 그녀는 한밤중에 소스라치게 놀라 잠에서 깼다. 기차가 서쪽 절벽 너머로 떨어지고 있었던 것이다. 달빛을 받은 산봉우리들이 해안처럼 그녀에게 달려들었고 짧은 고통이 지나간 뒤 진짜 바다가 나왔으며 봄베이의 안개 짙은 새벽이 눈에 들어왔다. 구경해야 할 곳들을 구경하지 못해서 그녀는 빅토리아역 플랫폼에 내려서서 자신을 이곳까지 데려다 주었으며 다시는 대륙 안쪽으로 데려다 주지 못할 철로의 끝을 바라보며 그렇게 생각했다. 이제 다시는 아시르가르나 아직 밟지 못한 다른 장소들에 가지 못하리라. 델리에도 아그라에도 라즈푸타나에도 카슈미르에도 이따금 사람들의 말을 통해 빛을 발하는 기르나르의 프타크리어로 산스크리트어가 새겨진 바위, 슈리 벨굴라의 조각상, 만두와 한피의 폐허들, 가주라호의 사원들, 샬리마르의 정원들 같은 잘 알려지지 않은 장소들에도 무어 부인은 서양이 만들어 놓고 절망의 몸짓으로 버린 거대한 도시를 달리며 마차를 멈추고 그 거리들에서 만나는 100개의 인도들의 엉킨 실타래를 풀고 싶은 욕구에 사로잡혔다. 그러나 말들의 다리가 그녀를 계속 달리게 만들었고 곧 배가 출항했으며 무수한 코코야자 나무들이 항구를 둘러싸고 언덕들을 기어올라 그녀에게 작별을 구하며 손을 흔들었다. 나무들이 웃으며 말했다. 그래서 당신은 고작 하나의 메아리가 인도의 전부라고 생각했나요? 마라바르 동굴이 다라고 여겼나요? 우리는 그 동굴들과 무엇이 같을까요? 아시르가르는 그 동굴들과 무엇이 같을까요? 안녕. 이윽고 배가 콜라바를 돌자 인도 대륙이 빙글 돌았고 고체의 절벽이 열대 바다의 안개 속에 녹아들었다.
멜란비 부인이 나타나서 뜨거운 태양 아래 서 있지 말라고 충고했다. 프라이팬에서 안전하게 벗어났군요. 불길 속에 떨어지는 건 절대 피해야지요. 멜란비 부인의 말이었다.